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도시노 카운티 어딘진 모르겠지만 웨스트포트 해안가 도로래요. 여기가 지금 눈밭이 아니고 저 하얀 게 바다야. 저 꼭대기 왼쪽 위에 도로가 있죠. 운전하는 맛나게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형이 안 좋아. 가는 내내 꾸불꾸불해. 거의 라면이요. 그리고 경치가 좋다는 건 내가 위험한 장소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 30m 높이의 절벽을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오후였는데 이 동네 사는 탐이라는 애가 자기 여친 태우고 여기로 드라이브를 나온 거지. 막 노래 틀어놓고 바람 쐬려고 창문도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열어줬어. 여친 표정이 좋아 보이는 거야. 아, 오늘 나 이거 데이트 코스 잘 짰다. 역시 나야. 막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 계속 이렇게 커브가 나오니까 운전에 집중하느라 여친이랑 얘기를 많이는 못했어요. 핸들만 계속 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여친이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톰이 얼른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차 세웠어요. 왜, 뭐야. 교통사고는 아니야. 앞뒤로 차가 없었거든. 여친 얼굴 봤는데 애가 하얘져가지고 막 벌벌 떨어. 아니, 왜 그러셈? 물어보니까 저 도로 끝에 낭떠러지를 가리키더라고. 저쪽에서 오던 차가 방금 밑으로 떨어졌대. 탐은 못 봤지만 여친 말 믿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방 경찰이랑 구조대 왔거든요. 같이 현장 가보니까 진짜 절벽 밑에 차가 떨어져 있는 거야. 차가 이 지경이면 뭐 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살아남기 어렵겠지. 일단 차부터 끌어올려야 했어요. 절벽이 너무 높고 가파라. 거의 90도잖아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작업이 쉽지 않았단 말이야. 도중에 헬기 3대가 추가로 출동했고 수십 명이 매달려가지고 겨우 끌어올렸거든요. 안에 사람부터 확인했더니 7명이나 타고 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2이랑 애들 5명. 엄마가 애들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예상대로 다 사망했습니다. 탐 여친의 목격 진술과 현장 상황 종합해볼 때 이거 운전 미수가 아니면 뭐 급발진이나 타이어 펑크, 엔진 과열 같은 문제로 벌어진 사고 같긴 해요. 하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을 했죠. 그랬더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한 여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이 나왔어요. 면허 취소가 0.08이야. 이거는 감옥 가야 돼 지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조수석에 탄 또 다른 엄마랑 나머지 애들 5명 몸에서는 약물 반응이 나와. 디펜히드라민이라고 이게 알레르기 치료용으로 쓰인대요. 상처 통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많이 먹으면 뭐 부작용이 있겠죠. 어지러움, 두통, 불쾌감, 잠깐의 의식 저하, 과도한 졸음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적절한 양이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이러는 거야. 애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예방용으로 먹일 수도 있었겠죠. 산이니까 뭐 꽃가루 같은 것들 조심한다거나 그렇게 엄살 떨면은. 근데 이 수치가 비정상이라고, 약물 수치가. 아니, 운전자는 만취야. 탑승자들은 의식을 잃을 정도의 약물을 먹었어. 이게 사고라고 할 수 있나? 애들이야 뭐 주는 약 먹었을 테고 엄마 둘이서 작정한 동반 자살 사건 같아 보이거든요. 아니, 씨발 지들이나 뒤지지. 애들은 낳아놓고 왜 같이 죽냐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무슨 그동안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른들 얘기부터 해야겠죠. 운전한 사람이 제니퍼 하츠, 조수석이 사라 하츠. 둘 다 38이고 저기 초록색 야자수 남방 입은 사람이 제니퍼예요. 만취한 운전자. 그 옆에 큰 목걸이 한 여자가 사라. 성이 같으니까 자매인가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긴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혼인관계야. 사라 이름이 원래는 사라 젠글러인데 제니퍼가 뭐 남편 역할인가 보죠. 그래서 하츠로 성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부부입니다. 그럼 뒤에 탄 애들 5은 누구냐? 입양했겠지 뭐. 특이한 게 다 흑인이야. 자기들도 그렇고 소수자 사람들의 다양성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래는 6명 입양했어요. 근데 차에서 발견된 애는 5이잖아.
일단 사건은 제니퍼와 사라의 6자식으로 할 거고 발견되지 않은 한 명은 뒤에 따로 얘기할 겁니다. 평범함이 조금도 없는 가족이다 보니까 말들이 많았는데 동성 부부, 흑인 입양 이런 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단체로 술과 약을 먹고 차에 탔냐는 거야. 이 여자들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둘 다 1979년생 사우스 다코타주 출신이에요. 사우스 다코타는 미국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가 아니에요. 지도상 미국 정중앙에서 약간 북서쪽에 있어. 인구가 적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지역이고 90% 정도가 백인이에요. 그래서 소수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가 오래가면 특이한 현상이 생겨요.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는 경우 같은 거지. 예를 들면 남패미 같은 거. 백인이면서 흑인을 더 챙겨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니퍼랑 사라였다는 거고. 얘들이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쪽이에요. 20살에 대학교에서 이제 LGBT 동아리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로 만난 사이고 같은 지역에 출신지 같고 전공 같고 동성애자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동거 시작하는데 이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이라 법적 인정 안 됐지만 사실혼 관계의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결혼식 했고.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진 않았겠죠. 왜냐면 집안이 둘 다 보수적이잖아. 시골이고 정치적으로도 이찍입니다. 커밍아웃은 거의 범죄자처럼 보겠죠. 그래서 가족이랑 연을 끊고 둘이 살게 된 거야. 가족이 서로 둘밖에 없으니까 식구가 많았으면 했거든요. 처음에는 위탁가정으로 임시보호를 했어요. 마침 또 둘이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동성 부부인데도 선정이 되더라고. 사라는 직장이 있어. 돈 벌러 나가. 제니퍼가 집안일과 애들 보기를 하는데 위탁가정이니까 정 좀 붙을만 하면 애들이 나가잖아. 진짜 자기 애들을 키워보고 싶은 거야. 27살인 2006년부터 입양을 시작합니다. 일단 셋을 입양했는데 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키워보니까 재밌대. 더 다복해지고 싶다면서 3명을 추가 입양했지. 인종, 출신지도 지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부 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고? 애들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아들 셋에 딸 셋으로 성비도 잘 맞췄어. 다 사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데본테라는 애가 신문에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인데요. 퍼거슨 폭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잠깐만 말하자면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퍼거슨 시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짜리 흑인 남자애가 경찰총에 맞아 죽거든요. 마이클 브라운이 키가 커. 190 넘고 몸무게도 막 130달이야. 이런 애가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어요. 얘가 잘못한 건 맞지. 경찰이 검문하려는 것도 거부를 해요. 몸싸움이 일어났거든. 이때 경찰이 총을 쐈어. 경찰 말로는 총을 뺏으려고 하길래 쐈다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쐈습니다. 도망가는 애한테 10발 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흑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 정말 백인이었으면 이렇게 체포했겠냐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흑인 대규모 시위를 지역 이름 따서 퍼거슨 폭동이라고 해. 2014년. 이때 찍힌 사진이에요. 12살인 데본테가 자기도 흑인이니까 시위 나왔다가 경찰 끌어안고 우는 게 기자한테 찍혀서 신문에 나가버린 거지. 제니퍼랑 사라 자식으로 입양된 뒤의 일이에요. 절벽 추락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계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느낀 포옹. 경찰이 또 백인이잖아. 이래가지고 헤드라인으로 신문 일면에 나오면서 막 감동 실화 이렇게 돼버렸어. 당연히 애가 사람들 관심을 받았겠죠? 그러자 우리의 제니퍼. 이게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로 인스타 계정 팝니다. 데본테랑 우리 가족들 사진 막 찍어 올려. 사연이 특이하잖아요. 흑인 진압 과정으로 일어난 시위에서 우는 초딩의 사진이 전국에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입양된 가정에 살고 부부는 심지어 백인 동성애자야. 이런 게 흑인 차별 문제랑 막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응원을 해줬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마침 생겨나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마치
선택받은 알고리즘 마냥 전국에 퍼져나갑니다. 이날부터 후원이 존나 들어와 막. 대본태 사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라 혼자 벌어서 8식구 사느라 형편이 어려웠는데 인스타 계정 파고 나서부터는 후원이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막 들어왔어요. 생활이 좋아졌다고. 그 돈으로 워싱턴에 이런 집을 샀죠. 제니퍼 인스타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가족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연 관계인 집들보다 더 좋아 보여. 보이기도 그렇지만 주변 반응들이 난리니까 아동보호국이나 관련 기관들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긍정적이었다고요. 아니 그럼 씨발 뭐가 문제냐? 저는요 이게 사건 볼 때 퍼거슨 폭동을 계기로 SNS 팠다는 점에서 대충 느낌이 왔어요. 사진으로만 좋아 보이고 사진 찍기 전에는 지랄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 집에서 아동학대랑 가정폭력이 있던 겁니다. 제니퍼랑 사라의 사이는 좋아요. 애들과의 관계가 문제야. 처음 시작은 얘네가 2008년 미네소타에 살던 때인데 한나라는 애 담임교사가 애 팔에 멍이 나 있길래 야 이거 너 뭐니? 그랬더니 엄마가 벨트로 때렸다고 하거든요. 담임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제니퍼잖아. 잘 둘러대가지고 이때 조사가 대충은 끝납니다. 진짜 별일이 아니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제니퍼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애들 6을 다 자퇴시켜버려. 이유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꼬라지가 보이잖아요? 제대로 하겠어? 애초에 할 생각도 없겠지. 부부 중에 제니퍼가 좀 문제인 것 같아. 사라는 일하러 나가니까 집안 사정을 다 알기는 좀 어려워요. 제니퍼에게 맡긴 건데 이 지랄이 난 거야. 제니퍼가 애들을 집에 가두는 이유는 외부랑 단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단절을 시키게? 이때는 그 폭동 전이란 말이야. 후원금 챙기기 위해서라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왜 이러냐고. 엄마 역할 하기가 귀찮은 거야. 막 키우면 밖에 알려질 수도 있잖아. 아동 교육이나 책임에 좀 민감한 나라기도 하고 부모 아니면 의지할 사람 없게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쉽게 하고 싶은 거지. 사라년도 사실 뭐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 다닌답시고 외면한 것 같고 이렇게 가정학대가 시작된 건데 때리기도 했고요. 상처가 생겨도 치료를 안 시킵니다. 이게 덧나가지고 막 응급실 간 애도 있고 애들 마른 거 봐봐. 밥도 잘 안 줘. 애들이 그래서 6명 다 나이에 비해 체격이 작습니다. 집안일 심부름 막 시키고 제대로 안 하면은 머리를 식혀준대요. 열이 많아서 그런 거래. 뭐 이상한 유사의학 같은 거 배웠나? 얼음물에 막 애들 머리 쳐박고 때리는 거야 체벌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지만 이 얼음물에 머리 박는 거는 사실상 고문까지 했다고 봐야겠죠. 처음에는 가족 말고 이런 일을 아무도 몰랐어. 근데 반복되면 들킬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카운터입니다. 남 얘기들을 그렇게 하잖아.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잘 모르면 자기들끼리 추측하고 막 저 집이 그렇대. 막 어머 어쩌면 나도 예사롭지 않다 했어 엄마. 우리 애 같이 놀지 말게 해야겠다. 막 이 난리를 치잖아. 자기들끼리 잘 모르면서 이런다고요. 지들끼리 추측하고 막 사실처럼 믿다가 동네에 오해 생겨서 싸움 나고 하기도 그러는데 이거를 제니퍼 집에다 해버렸어. 저 집 애들 맞고 산다 막 쑥덕거린 게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듯이 이게 진짜였던 거야. 떠들고 본 건데 여기에 찔려서 제니퍼가 7시간 거리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요. 왜 주까지 옮겨버리게? 아동보호법 때문이죠. 이미 소문이 난 이상 관할 주에서 수상하게 볼 테니까 아예 관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야? 학대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일단 밥을 너무 안 먹여. 피자 시키면은 지가 다 처먹고 애들 6명한테 한 조각 던져줍니다. 애들이 아직은 동생 더 챙기고 뭐 그러기는 어려운 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능을 건드리는데 애들이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싸우겠죠? 그럼 제니퍼 새끼 저 멀리서 이렇게 막 하려니 구경해 웃기다고 막 낄낄대면서 또 지가 나머지 피자 7조각 처먹고 막 이래. 이게 반복되면은 애들은 복종합니다. 모자른 작은 보상이 너무 간절해지잖아. 그러면 불합리한 걸 시켜도 조종당하면서 살게 돼요. 말 들으면 조금씩은 주거든. 그게 언제냐? 인스타에 후원 구걸용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띡 올리면은 후원이 또 막 들어와. 그거 챙겨서 애들 또 쥐똥만큼 먹이고 통제하고 나머지는 지들 옷 사쳐 입고 목걸이 사고 막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진짜 애들 좋아서 입양한 건데 막상 이게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사실 뭐 애 6 키우는 게 쉽냐? 자기 애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쳐가지고 조금씩 쉬운 방법 찾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 지랄이 난 거죠. 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게 됐어요. 이렇게 땡긴 후원금으로 워싱턴주에 집을 샀던 건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래. 잘 해놨잖아. 근데 애 키우는 부모들은 이상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부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그래. 집이 커서 애들 6명이나 키우는 집 같지 않다고 하는데 집이 커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사실. 애들 물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냉장고에 없어요. 제니퍼가 뭐 성공의 맛을 봐서 그런지 집에 비싼 와인, 위스키 이런 거는 처 모으고 있더라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는데 2017년 8월 새벽 1시 반쯤 한나라는 애가 그 담임한테 멍든 거 보여줬던 애 창문 열고 집을 나가서 이웃집으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를 돌려보내지 말래. 우리 부모는 인종차별주의자고 학대한다면서 우는 거야. 일단 그 옆집 사람들이 재우긴 했어요, 집에다. 그리고 다음날 애가 사라졌으니까 제니퍼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 거짓말을 한 거지. 애가 초딩인데 마약에 손을 댔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서 다시 데려가는 거야. 제니퍼 말이 사실이라면은 학대까지는 뭐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마약이라는 말은 들었잖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이 귀찮은 일에 엮일까봐 신고 안 했어. 그리고 그 감동실화 사진 찍었던 대본태도 문제를 한번 일으키죠. 얘의 문제는 아니고 자꾸 동네 애들한테 음식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동네 어른들이 다 보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 왜 그러고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또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도 대충 다 눈치챈다고 아동학대로 결국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니퍼랑 사라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당장 강력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 아동보호국에서 미리 연락하고 언제 찾아가겠다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연락을 받고 둘이 도망갑니다. 잠적한 건 아니고 일이 생겨서 뭐 3일 뒤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보재. 자, 그럼 3일 뒤 제니퍼랑 사라는 돌아오냐? 못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날이 2018년 3월 26일이었거든요. 이게 절벽 추락 사고 난 그날이야. 그러면 정황이 대충 그려지는 거죠. 이 새끼들 이거 아동학대 알려질까봐 미리 목숨 끄는 거라고. 그럼 지들만 좀 뒤지든가. 왜 애들까지 그래? 미친 새끼들이야. 그리고 이게 목숨까지 끊어야 될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개짓거리한 건 맞지만 뭐 연쇄살인 했냐고. 애들 다시 좋은 데 보내고 지들 혼날 거 혼나고 앞으로 잘 살고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게 좀 수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의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사라랑 제니퍼에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니퍼라는 여자가 지배욕이 강하대 자기 과시욕도 심해서 이미지 관리에 엄청 공을 들이고 살았어요.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 맛에 중독이 됐던 거죠. 갈수록 자기 이미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그 수단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학대하면서 통제가 시작됐던 거고. 사라 새끼는 그러면 뭐냐? 제니퍼에게 의존적인 여자예요. 하자는 대로 하자니까 돈도 들어오고 사는 게 편해졌잖아. 제니퍼에게 다 맡긴답시고 학대에 동조한 방관자 같은 포지션이지. 수동적 공범 이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백인 동성 부부가 흑인 애들 6명 입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상당히 진보적이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선행적이니까 막연히 호감 이미지도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인단 말이지. 흑인 애들만 입양한 자체도
겸사겸사 좀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걸 SNS로 이미지 마케팅 하니까 다문화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문제는 진짜 좋은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장은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보호 시스템의 비판적 감시를 악화시키는 거죠. 말이 어렵겠지만 이런 겁니다. 아니, 봤을 때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데 에이 설마 애들한테 뭐 그랬겠어. 괜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애들은 이사 다닐 때마다 계속 위험을 알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마다 눈치 빠른 제니퍼 게이가 이사 가면서 행정구역을 벗어나 버리니까 기관끼리 정보 공유할 수가 없었고 신고는 계속 들어와도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의 활약으로 아동보호국이 상황을 인지해 버리니까 이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조사받는 순간 자기는 망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건 곧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린 좋아 보이는 가족의 이미지가 평판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체면 상실에 애들 통제력 상실 뭐 이런 걸 참을 수 없었겠죠. 그런 수치심을 겪느니 차라리 죽자라고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고, 사고 현장 보면은 제니퍼가 운전했잖아요. 2년 몸에서만 혈중 알코올이 나왔으니까 살아는 애들이랑 집단 자살당한 설득된 세뇌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동학대 문제에서 사라의 이름이 막 나온 건 아니잖아. 지금 다 제니퍼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아니야! 사라는 또 공범입니다. 애들과 같은 약 성분 몸에서 나왔지만 얘 핸드폰 까보니까 익사하면 많이 괴로운가? 몸에서 검출된 디펜하이드라민의 부작용 이런 거 검색해놨더라고. 이게 둘이 계획했던 거야. 애들은 뭐 여행 가자면서 태웠겠죠? 그러면서 뭐 예방약이라고 하면서 음료수에 약 타 먹였을 거고, 그래서 간 곳이 그 절벽이고요. 정신이 흐려지는 틈에 뭐 핸들 꺾었던 것 같아. 사라가 평소에 회사에서 누가 자기에게 큰 가족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제니퍼가 집안일 하니까 다 맡기곤 있었지만 자식을 6이나 입양되는 건 부담됐었나 봐. 아니 그럼 비용신이 지가 말을 하면 되잖아. 제니퍼한테. 야 이게 너무 많아. 얘기하면 되잖아. 지가 싫으면 싫은 거지. 어? 누가 말해주면 좋겠다는 게 뭔 소리야. 이런 새끼들은 꼭 가만히 있다가 일 생기면 남 탓을 해요. 처음엔 둘이 좋아서 같이 살다가 뭐 애도 키우고 싶었겠지. 악독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자니 육아는 결혼보다 더 현실이었을 거고, 이게 뭐 소꿉놀이도 아니고 친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빡셉니다. 요즘 세상에. 근데 얘네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6을 어떻게 감당하냐. 지옥이었을 거야 아마. 애들만 불쌍하지 뭐. 얘가 그 대본태예요. 경찰 끌어안는 사진으로 유명해지니까 프리허그 행사장에 자주 초대됐었대. 사실상 얘가 제니퍼랑 사라의 돈줄이었던 거죠. 사고 현장에서 다 죽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유일하게 남은 관련자인데 얘도 한동안 생사를 몰랐어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잖아. 얘만 따로 두고 죽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집에도 없고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날 때 차에서 이탈해가지고 바다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실종으로 뒀다가 생사가 전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최종 사망 처리됐거든요. 그래도 시신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얘 신원 숨기고 어디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했어. 근데 그게 사실이면 아직까지 신원을 감추면서 굳이 숨어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사고로 같이 죽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와중에 키우던 개도 2마리 있습니다. 사라 그년 핸드폰 검색 보면은 연락사 시키지 않는 강아지 보호소 뭐 이런 거 찾아본 기록이 있어. 아니 년이 입양한 애들은 죽이면서 개들은 보호소야? 그러면서 또 보호소에 보내진 않았어요. 개들은 집에서 발견됐는데 며칠 굶어가지고 막 말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도 있고, 대본태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 얘가 입양될 때 동생이 둘 같이 따라왔습니다. 한 집에 3 형제를 입양했던 거야. 그럼 대체 지 자식 셋을 한 번에 입양시키는 부모는 누구냐?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던 애들인데 애미가 약물 중독자야. 그래서 아동보호국이 강제 분리시켰다가 입양됐던 거거든. 이 애미가 사건 보고 입양기관에 소송을 걸었어. 나에게서 애들을 빼앗아 악마에게 보냈으니 그거 보상하래. 병신이야? 쥐가 약을 안 처먹었으면 될 일인데 이 새끼도 남 탓을 하고. 남 탓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좀 이런 거예요. 지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불리해지면 남의 문제래. 근데 이것도 지가 양육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썼었거든. 아동보호국이 뭐 강제로 애 뺏어서 뭐 인신매매하냐? 부모가 동의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리 약물 중독자라도 그게 돼요, 강제로가. 쥐가 사인해놓고 이제 와서 지랄하는 거야. 돈 나올 군형이 있어 보이니까 약 사쳐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소송은 걸려 있는데 불리해 보이죠. 어쨌든 뭐 소송의 나란데 소송하겠다는 걸 뭐로 말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건은 이대로 이렇게 끝나 있는 겁니다. 애들만 불쌍해요. 병신 같은 년들 만나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